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학은 어려워. 이거 저 똑똑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거 도대체 물리학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하나, 그 물리학 너무 오래돼서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물리학 지금에서 내가 도대체 그거 뭐 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 남았을까? 거기다가 도대체 물리학에서 우리가 나중에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오해다. 세 가지 다 어느 거 하나도 사실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리학이 오래된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래되고 침체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전통이 깊은, 왜 이렇게 오래됐느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물리학이 한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체 운동을 이해한 뉴턴의 역학은 이미 17세기에 나온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때부터 물리학은 큰 역할을 했고, 과학사적으로 말하면 이게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뉴턴의 사과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일화로 듣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종교에 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남루하고 저 신의 영역인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상적일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는 다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턴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면 일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의 영역, 불가지한 영역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지성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는데 하나의 초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었으면 역시 아까 얘기한 그런 비평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물리학은 오래됐을 뿐더러 계속 새롭게 발전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물리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텐데 20세기 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900년에서부터 1930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대물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론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하는 내용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산업사회의 모든 도구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양자역학에서 나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학은 계속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또 한 15년, 20년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6T라고 그래갖고 IT, BT, NT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죠. 무슨 테크놀로지. 그렇죠? 옛날에는 과학과 공학을 구별했다면 사실은 둘을 더 이상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라는 말로 많이 부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최첨단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물리학입니다. 아마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 표면에다가 철 입자들을 이렇게 나래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원자 수준에서 이거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자 수준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기술이 다 물리학에서부터 발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물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20세기 초의 혁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최첨단의 변화도 물리학이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아주 재밌죠. 스카치 테이프의 기적.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가 뭔지 알죠? 그걸로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가임이라는 사람하고 노브슬레프라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얇은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탄소 나노 튜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노 튜브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죠. 이런 건 우리가 1차원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물리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얇다 두껍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면이죠. 그죠? 시트. 그러니까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으니까 도전이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얇은 막, 원자 한 줄이 있는 막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도전이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는 2차원 물리를 공부하는데 가장 극한의 한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걸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고 엄청난 설비를 필요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별로 각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스카치 테이프를 써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는 고체 물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2차원 판들이 모인 고체가 뭐냐? 그게 흑연입니다. 흑연.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2차원 막들이 쌓여 있는 거를 뜯어내기만 하면, 방리하기만 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뜯어낼 거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뜯어내자. 세상에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면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거는 카본, 탄소 원자들이 육각 구조를 가지고서 늘어서 있는 판형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보면은 9옹그스트롬, 13옹그스트롬 이런 거 써 있죠.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옹그스트롬이라는 단위를 배웠을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저 옹그스트롬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원자들의 결합거리 혹은 분자의 크기가 보통 몇 옹그스트롬입니다. 탄소막과 탄소막이 흑연에서 이루고 있는 층간거리가 약 3.5옹그스트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옹그스트롬이라 그러면 3층이 쌓인 거겠죠. 13옹그스트롬 그러면 4층 정도 쌓인 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저런 걸 만들어서 보상을 뭐를 받느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래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에 관해서 물론 물리적인 성질을 연구해서 2010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리에서 우리가 할 연구를 할 만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큰 성과를 내면 우리가 노벨상을 줍니다. 그죠? 노벨상에 보면 당연하게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 화학상도 있고 경제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고 문학상도 있고 생리의학상도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노벨상 중에 물리학자가 못 받은 노벨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답을 압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답은 맞는데 설명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왜? 물리학 하는 사람 중에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물리학에 재능이 있으면서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맞았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물리학자 중에서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물리학자들이 어떤 노벨상을 받았느냐? 여러분, 왓슨과 크레이기라고 하는 이름은 유명해서 알고 있죠. 뭐 한 사람이죠?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 그죠? 이 중에 크레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크리스탈로그래피 결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던 물리학자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도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월트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 물질 속에 전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특히 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density functional theory, 그래서 고체 안에 전자들의 밀도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체를 연구하는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 로트버하고 피터 맨스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생리학상과 아까 이 두 사람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노벨 의학상을 받는데 생리의학상은 같은 캐테고리입니다. 어느 거를 갖고 이름을 붙이느냐는 것은 우리가 상을 줄 때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여기 지금 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뭐 한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라고 병원에 가면은
찍죠. 특히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하다가 어디 인대를 다쳤다라든가 뭐 연골을 다쳤다든가 그럴 때 찍죠. 그죠? 엑스레이는 주로 뼈가 부러졌나 이런 걸 본다면 연한 조직을 볼 때 MRI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피터 맨스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하로프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이 사람이 안드레이 사하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옛날 소련 연방에서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체제 인사로 돌아서서 뭐에 관해서? 인권에 관해서, 휴먼 라이트에 관해서 러시아에서 대표하는 사람. 이 정도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학자니까 정부도 손을 함부로 못 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인권상이 지금도 유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사하로프는 75년에, 그 다음에 로트블렛이라는 사람은 95년에 각각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상을 받았느냐? 방사능 낙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핵무기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해서 두 사람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공교롭죠? 전부 물리학자들인데 상을 받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시라는 사람하고 이 팀버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형이나 뭐 누나 중에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팀버젠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노벨 뭐를 받느냐?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혹은 철학의, 정치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말로써 하는 학문이었다면 물론 그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표나 이런 걸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리경제라고 하는 거, 수학을 도입해서 특히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시경제의 다이나믹스를 연구하는 거, 이코노메트릭스라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 물리를 하고 수학에 능하고 통계에 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한동안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한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월스트리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보고, 요즘에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걸 많이 하죠.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거기서 패턴을 찾거나 하는 걸 하는 일에 물리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노벨 문학상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물리학과 친근한 분야지만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뭐죠? 물리학과 항상 형제 자매처럼 붙어 있는 분야, 수학. 그죠? 왜 없느냐?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수학에서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을 필즈 메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필즈 메달을 받은 사람 중에도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트링 시어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퀀텀 그래비티 뭐 이런 거. 그죠? 이건 물리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이해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바로 그런 분야의 연구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이지만 상은 필즈 메달이라고 하는 수학계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저런 걸 얘기해도 그래서 물리학이 얼마나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저거 천재들이나 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첨단 공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물리학의 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첫 시발점은 어디였느냐? 전부 다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에서 연구를 진행해서 그게 성숙하고 응용이 광범위하게 될 때 그게 공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트랜지스터,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면 요즘에는 뭐의 시대라고 불러야 됩니까? 실리콘. 정보화는 거기 담겨있는 소프트한 인포메이션이고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컴퓨터 칩들. 이건 전부 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리콘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리콘의 원료가 뭐죠? 휴소. 지구 표면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제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셔클리 바딘 브래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발명했고 1956년에 그 일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에서 연구하던 겁니다. 1947년에는 물리학의 최첨단 연구 주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숙한 다음에는 더 이상 물리에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이어받아서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전자공학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거만 있느냐? 트랜지스터 다음에 뭐가 됐죠? 직접회로 IC 칩이 없으면 점점 노트북이 작아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IC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회로들을 고체 표면 안에다 아주 작은 데다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IC 칩을 만든 것도 킬비라고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58년에 IC를 Integrated Circuit을 발명을 했고 그걸 가지고 2000년에 노벨상을 역시 받은 겁니다. 이것도 50년대 말까지는 물리학에서 연구하던 거지만 더 이상은 우리는 그런 거 연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공학에 넘겨준 겁니다. 또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레이저. 이것도 레이저 포인터죠. 레이저 산업용, 의료용, 통신용 굉장히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학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언제? 50년대 말. 왜 이런 시기들이 쭉 나오느냐? 사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정부가 연구비를 막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황금기가 이때 막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 타운센이라는 사람이 역시 이걸 가지고 64년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리학, 아직은 이거 물리학에서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광통신이라든가, 그죠? CD 드라이버를 우리가 읽는다든가 이런 건 이미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생산은 역시 공학으로 넘어간 겁니다. 가장 최근으로 말하면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중에 제일 핫한 게 뭐죠? 오가닉 LED. 그죠? 오가닉 LED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면 이 알렌 히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렌 히거라고 하는 사람이 컨덕팅 폴리머라고 하면 뭐냐면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여러분 옷 만드는 것 같은 거. 그러면 대부분 이거는 절연체죠. 근데 그거를 잘 만들면 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알렌 히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고 도체만 되면 아니 부도체에서 도체가 되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죠? 반도체. 그렇죠? 오가닉 LED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하면 오가닉 세마이컨덕터 유기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내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물리학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공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학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고 시발은 다 어디였다? 물리학에서 연구하던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런 것도 물리학의 영향입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웹서핑하고 뭐 맨날 인터넷 하죠? 그죠? 글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까? WWW가 뭐의 약점 월드 와이드 웹. 이것도 누가 만들었느냐? 물리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물리학자들이 이걸 만들게 됐냐면 CERN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 이런 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뭐 한두 개, 유럽에는 CERN이라고 하는 큰 시설이 하나 있으니까 모든 유럽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실험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저런 얘기만 하고 딱딱한 것 같죠? 여러분 중에 이거 본 사람들 있죠? 뭐죠? 앵그리버드. 그죠? 게임을 만들 때도
물리학이 사용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투사체를 쏴서 뭐를 맞추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면 게임을 할 수가 없죠. 어디서 점프를 할지, 어디로 쏠지, 얼마나 세기로 쏠지. 그 게임들도 다 뭐냐면 physics based, 물리학에 기반한 게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유형이 만들어진 게 physics based castle demolition game, 성을 깨는 것 같은 거. 어떤 구조물을 깨려면 어디를 어떻게 치면 깨질 거라든가. 그죠?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 할 때, 컴퓨터 그래픽을 할 때 뭐가 막 날아가고 뭐 이렇게 우주선 같은 거 만들고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의 상식과 어긋나면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컴퓨터 그래픽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이 다 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물리학이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느냐? 물리학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베이식 사이언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응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초와 응용을 다 포괄할 수 있다. 이게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여러 분야에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을 선호하느냐? 회사나 연구소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은 물리학을 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리학을 한 능력 없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만 있다면 거꾸로 물리학을 한 사람들은 선호 대상이 됩니다. 왜? 흔히 얘기하듯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보면 뭘 하냐면 문제가 알려져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훈련이 돼 있어서 주어진 문제가 딱 나오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누군가는 이미 다 해결해 놨을 테니까.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거다. 아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거다. 그러면 문제부터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습된 답이라는 거는 없죠. 그죠? 그런 문제를 푸는데 물리학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물리학의 체계적인 훈련 덕택에. 그래서 프로블럼 솔버로서 물리학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냐? 기초학문을 배우면서 얻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학을 배울 때 공학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아주 좁은 영역에서 반복에 의해서 숙달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물리학은 기초학문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 역학이라는 과목이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기계공학이 된 거고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과가 된 거고 이런 식입니다. 또 연력학이라는 걸 배운 것도 뭐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도록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툴을 갖고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그거를 조각조각 질문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계단계의 작은 질문으로 나눠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적응력이 뛰어난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주어져도 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각 단계의 답을 찾아낼 거냐. 이걸 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의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죠? 창의력. 그죠? 아까 뭐 얘기했죠? 트랜지스터, IC, 그죠? 레이저, 오가닉 LED 다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LED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자동차 같은 데서 보는 이렇게 그 계기판에 있는 게 무기 LED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무기 LED를 우리가 유기물로 바꿀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그 무기 LED에서 빛이 나는 원리가 뭐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유기물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반도체에다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원리를 배운 것을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그게 물리학을 한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아주 이
아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학의 커리큘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들과 물리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보면 뭐 삼성, LG,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물론 불행히도 메모리 반도체에 크게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직도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물리학과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 디스플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옛날식의 브라운관 TV, 그거를 CRT 모니터라고 그러죠. 캐소드 레이 튜브. 그때도 보면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뭐 LG도 있고, 그죠? 그 후로는 LCD도 지금 우리가 리드해가고 있고 오가닉 LED도 리드해가고 있고, 이따가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이거 실제로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학생들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가 어디냐? 물리학입니다. 레이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자동차 두꺼운 철판을 자를 때나 뭐 글쎄요, 여기 아직은 여러분들은 젊어서 별로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피부에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의료용, 그죠? 통신용 뭐 이런 데도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요즘에 반도체 이후에 가장 많이 주목받는 거 뭐죠? 태양전지. 그죠? 태양전지도 어디가? 물리학과가 리드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센서. 어떤 산업체에서도 센서가 없이는 복잡한 기기들을 동작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병원 드라마에만 보더라도 환자 하나 들어오면 여기저기 못 끼고 이거 다 하죠. 그죠? 센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센싱 미케니즘. 뭐를 사용해서 뭐를 잴 거다. 그죠? 대부분이 물리적인 특성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물리학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뭔가 공정, 프로세스를 해야 되겠죠. 뭔가를 깎고, 뭔가를 입히고, 그죠? 그런 거 의외로 배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물리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직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은 나노 테크놀로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떻게 꽃을 필지 모르는 나노 테크놀로지도 물리학이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 대한 얘기로 조금 우리 초점을 바꿔봅시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가 만들어진 거는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한 40년 돼가고 있는 거죠. 40년? 30년. 그죠? 금방 물리학자가 너드가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덧셈도 틀리네. 30년가량 지금 된 겁니다. 그죠? 이때만 해도 옛날식의 대학 편제라 물리과 대학, 그러니까 인문학부, 사회학부 뭐 이런 거 할 때 옛날식에 보면 물리대라고 있죠. 리버럴 아츠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 그거의 일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에 학부제가 되면서 이제 자연과학 대학 이렇게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과가 아니라 하나의 학부, 자연과학부 안에 물리학이라는 전공으로 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다양하게 배우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어느 거 하나라도 똑바로 못 배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다시 우리가 학과제로 환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신입생들을 매년 우리가 39명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과에 교수님이 몇 분 계시느냐? 현재 14분이 계십니다. 이런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3분 계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부제 때는 굉장히 우리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왜? 학생들이 야 이게 물리학을 해서 잘 될까 모르니까 뭔가 쉬워 보이는 길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한 80명도 안 되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학과제가 된다면은 작년 입학생까지 하면 105명, 그 다음에 쭉 39명씩 채워가면 2015년이 되면 150명에서 대충 안정선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얘기를 반복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 야, 지금 나는 대학을 들어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대학원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와?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그죠? 옛날에는 환갑 넘으면 잔치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70이면 노인 소리 못 듣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전체 생애 주기에 반쯤 될 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평균 수명이 뭐 50살, 60살일 때 반절 잡으면 25, 30이죠. 그러면 그게 거의 중년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0 가면 반절 잡으면 40이죠. 그러면 옛날 29, 30인 사람들이 나는 아직 나이 먹는 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40대까지 가는 겁니다. 학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에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저 학력이 대학인 사람이 그 숫자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일하는 인력의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층이 굉장히 두텁고 일부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을 그대로 맞추면 마치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계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하던 이 일이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한다고 봐도 꼭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된 그 위에 있는 조금 더 유능한 사람들, 그게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게 뭐가 됐느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의 기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대학원을 나오는 것이 경쟁력을 2배 정도가 아니라 한 서너 배 이상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학원이나 가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보면 연구 중차를 잘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뽑아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BK21, BK2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학과별로 뽑는 거니까 특정한 학과에서 뽑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주대학에서는 물리과의 경우에는 지금 BK21 프로그램에 에너지 시스템 학과라고 하는 것을 물리과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이게 이 분야에서는 전국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물리학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항상 색깔을 넣어놓은 거는 강조점이죠. 그죠? 물리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아주대 물리학과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84년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전략을 딱 가지고서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는 강조 분야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막 여러 가지 응용 얘기할 때 보면 다 그 키워드가 뭐였죠? 반도체. 그죠? 그 반도체가 요즘에 조금 바꾸면 아까 얘기한 솔라셀 같은 거. 그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도체 뭐 이런 전광 소자, 그런 전기와 빛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변환 소자입니다. 광전 소자, 전광 소자. 이런 것들을 다 뭐를 사용해서 우리가 고체, 솔리드라고 부르는 재료를 가지고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분야 또 하나는 빛을 다루는 광학,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는 이 2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다른 분야. 그래서 아쉽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링 시어리, 코스몰로지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원한다면 아주대 물리학과는 여러분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핵물리 이런 거 우리 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 반도체 에너지 분야와 광학 이 2가지 분야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장래 경력을 그쪽에서 쌓을 거를 염두에 두고 트랙화한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NT가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학문간 경계가 자꾸 무너집니다. 왜? 나노라고 하면 나노라는 스케일이 뭐냐면 아까 옹구스트롬하고 마찬가지로 분자의 사이즈입니다. 분자. 그죠? 옛날에는 분자를 주로 다루는 게 누가 했냐면 화학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화학이 그걸 혼자 못합니다. 물리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소자를 만들려면 새로운 재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물질도 사이즈가 달라지면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과 물리가 힘을 합해서 융복합 트랙, 융합 혹은 복합한 그런 트랙을 하는데 그거는 뭐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자.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의 현황입니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한다 그런 그 두 가지 중에 광학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알기 쉽게 말하면 옛날식의 카메라 더 이상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옛날 카메라 렌즈 생각해 보면, 그죠? 필름이 있고 이 앞에 렌즈가 있고 그러면 속에서 빛을 몇 번 꺾고 해서 여기다 상을 내주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스마트폰 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렌즈의 사이즈가 작으면 광량이 적어서 상이 어두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 하나도 없죠. 그죠? 요즘에 모든 자동차에 보면 뭐가 달려있죠? 블랙박스도 있죠. 후방 카메라. 그죠? 주차 같은 거 할 때 뒤 고개 이렇게 안 돌려도 다 볼 수 있죠. 그죠? CCTV 달려있죠. CCTV를 가지고 얼마만한 과학을 어떻게 볼 거냐라든가 이런 거. 그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건 광학 중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 기하광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굴절 반사를 이용하는 거. 그죠? 거울과 렌즈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물리과에서는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래에 광학 분야의 응용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런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헤드라이트를 하나 만들어도 LED를 만들어도 빛이 어떻게 나갈 거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쓸데없이 빛이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빛을 집속을 할 거냐, 이런 거 다 기하광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하광학과 또 하나 광학을 크게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파동광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하광학 그러면 여기서 빛을 그릴 때 직선으로 쭉쭉, 그죠? 입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렸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렇게 중첩시키면 보광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우리가 파동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특성을 쓰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광학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레이저라든가 뭐 비선형 광학, 광통신, 바이오 이미징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이렇게 파동광학 혹은 양자광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잘 실감이 안 날 테니까 여기 지금 이 용재라고 하는 친구가 공공학번이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대학을 들어온다 그러면 15년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물리학과로 말하면 거의 저 끝으로머리에 잘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지금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이미징 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렌즈 설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 설계라고 그러면 저거 언제 갈릴레이가 망원경 만든 그 옛날 고리적 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이거는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면 다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야로 점점 이게 확장되느냐의 문제지, 이를테면 뭐 내시경 같은 거, 의료에서도 사람 몸속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분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하고 에너지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소재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소자를 제작하고 그놈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굉장히 다르냐?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의 커리큘럼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면 물리학과의 전공 실험 그러면 굉장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 때 하는 실험, 물리학 책에 나오는 뭐 진짜로 자유낙하 실험 뭐 이런 거 하고 뭐 2학년 때는 뭐 전자기학 실험 중에 뭐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몇 년 전에 과감하게 뒤엎었습니다. 한 8년도 지금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뒤엎었느냐? 딱 두 가지 키포인트를 가진 겁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진짜 소자를 만드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한번 제공하자.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장비들은 실제로 어디서 쓰고 있냐면 지금 대학원생들이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 장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런 거 우리 해보자. 그래서 진짜 그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건 나노 스케일에서 뭔가 소재를 만들고 소자를 제작하고 측정하는 공정을 실제 하자.
이거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에서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와서는 보고서는 사실은 부러워합니다. 우리보다 돈이 많으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 교육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게 될 텐데 실제로 빛이 나오는 아까 오가닉 LED 혹은 태양전지를 물리학과 3학년 학생들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TV 뉴스 시간 같은 데서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보여줄 때 보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 얼라이너 이러면 아까 만든 IC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라는 걸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줄여서 몇 마이크론짜리 회로를 그리는 거 이런 걸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소자를 만들려면 금속, 전극도 우리가 원하는 데 올려야 되고 다른 기능성 막들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장치, 프로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프로브가 뭔가를 이렇게 탐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칩을 만들고서 그놈의 전류 전압 특성을 같은 걸 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3학년 실험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히 진짜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게 3학년 학생들이 실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 동영상입니다. 이게 왜 멈췄을까? 곤란한데? 동영상이 많은데 이렇게 서버릇하면 어떡하지? 왜 썼을까? 알 만한 사람. 여기에 스핀 코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아까 말한 유기소자를 만들 때 뭔가를 얇게 막을 입힐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물들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글로브 박스라고 하는 닫힌 공간에서 소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왜 쓰지? 재밌는... 응? 이 장면에서 그러면 다 건너뛰고 실제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소자를 측정하는 걸 한번 보면 여기에 진짜 초록색 빛을 내는 유기 LED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저기 주는 거 확인은 그 아이비 커브 이제 확인하면 돼요. 지금 아이비 커브가 지금 익스플레이션을 만드는 거. 이거 보이죠? 그래서 얼만큼 빛이 휘도가 우리 얼만큼 밝은 빛이 나는가 무슨 색깔이 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 동영상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픽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6개의 작은 조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모으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이게 혹시 다른 동영상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물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도교수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학기에 최소한도 한 번씩은 상담을 하는 거가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개인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해서 이만한 파일을 주고
1학년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을 계속 우리가 관리해가고 요즘에는 기업들에서 업무 적성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거 제때 시험을 보는지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또 물리과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장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동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물리과 졸업생들의 진로를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과 학생들의 한 반 정도는 대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아까 물리과가 아주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 시스템 학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다른 학교 혹은 외국 대학원 혹은 다른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거의 95%가 여기고 1년에 한 명 정도가 이제 유학을 가거나 뭐 다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한두 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학원을 진학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게 되면 굳이 박사가 아니라 석사만 마치더라도 한 95% 정도의 학생, 이게 왜 100%가 아니냐? 절대 성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행스럽게도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대학원 동안에 자기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취업을 안 한 여학생들이 있어서 100%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 혹은 뭐 공기업, 국가에서 세운 국책연구소에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체의 경우에도 물론 계속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취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서도 보면은 아까 얘기한 특정 분야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삼성 계열사 혹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LG 계열사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카타르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프랑스 파리에 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빈틈, 틈새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기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취업 경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측정 장치, 센서 같은 거, 센서의 동작 원리를 안다라는 건 측정 장비의 원리를 아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문 회사에도 많은 졸업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한 50%의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한 40% 정도의 학생이 이런 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들은 이런 국책연구소 같은 건 굉장히 제한된 숫자죠. 그래도 일부는 거기에 갑니다. 또 하나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학만 나오면 학부만 나오면 결코 전문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학 교육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절한 수준의 교양을 가진 능력 있는 사회인, 이게 대학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은 배양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경제과를 나온 친구나 전기과를 나온 친구나 물리과를 나온 친구나 그냥 공채에 지원하는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대학원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하고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는 야, 이거 나는 내가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물리과 나와서도 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개인의 능력 나름입니다. 그래서 물리과 졸업생 중에서도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평생 가는 아마 경쟁력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는 어디서냐면 대학원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에 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100% 취업이 가능합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대학원에 재학을 하면서 병역 특례제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도 박사과정에 재학을 하면서 병역 특례, 그래서 병역을 면제받고 연구에 종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길일 겁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대학에는 연구장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풀타임,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박사과정이 되면 신입생 전원에게는 수업료가 80%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부담이 적겠죠. 석사과정의 경우에도 최소한도 수업료의 50%, 또 나머지는 지도교수가 매칭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일부로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공학 계열들도 1학년 때는 다 물리학을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 아니? TA라는 게 뭐냐면 Teaching Assistant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하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숙제를 내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면 누군가가 그거를 감독하고 채점해주고 해야 되죠. 대학원생들이 하는 겁니다. 공짜로 하느냐? 당연히 급여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물리학과에는 모든 공대 학생들이 다 물리학을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당 TA로 일을 하게 되면 TA 대상자만 받는 거지만 사실은 물리학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학원생들 거의 전원이 다 TA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말한 거 외에도 한 학기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그러니까 월 약 45만 원 정도의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TA는 그래서 교육조교라면 RA는 뭐냐면 리서치 어시스턴트입니다. 연구조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수들이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국가 연구비를 따면 거기에서 연구조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몰라도 곧 지도교수를 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참여한다면, 이를테면 우리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1년에 몇 달씩은 외국 대학에도 가서 있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K라는 사업에 연속 2번 선정이 됐는데 2006년에 선정될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내가 단장으로 이런 사업을 수주를 했고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원로는 아니지만 저 뒤로 물러날 나이가 돼서 지금은 3단계는 김기영 교수가 이제 새로 단장을 맡아서 7년 지난 거죠. 지금도 3단계 사업을 우리가 진행 중이고 이런 에너지 분야의 대형 연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아주대학교 물리과에 와서 어떤 연구를 하느냐? 우리가 아까 반도체 에너지, 그 다음에 광학 두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젊은 물리과 교수들이 아마 나는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젊은 교수님들이 어떤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만 소개한다면 물리학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김성환 교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 비단, 실크가 뭔지 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감, 아까는 고분자 화합물 합성, 폴리머를 얘기했지만 천연 재료인 실크도 부도체죠. 그죠? 근데 그 실크를 갖다가 첨단 기술에 적용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김성환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죠? 다른 기존 물질들은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용매들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거 녹일 때 보면 우리가 싱너라고 하는 것들 유기용매에다 이렇게 페인트를 녹여서 섞거나 칠하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물질들도 대부분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수, 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실크라고 하는 놈은 단백질입니다. 이 놈은 물에 녹습니다. 또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에 안 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자산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재료, 몇천 년 된 재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전자산업에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환 교수의 연구 결과들은 이렇게 신문, 방송에 많이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첨단 분야입니다. 자, 또 박지영 교수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미세 회로들입니다. 전기 회로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기 회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종이에 오려서 이렇게 뭐 패턴 만드는 것 같은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장래를 보게 되면 지금은 모든 소재들이 이렇게 컴퓨터 칩 그러면 딱딱하죠. 디스플레이 하면 딱딱하죠. 그죠? 깨지기 쉽고 볼륨이 크고 무거워지고 그러면 휴대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모든 게 플라스틱 기반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공정 기술은 유리나 실리콘이나 이런 딱딱한 거 위에서만 전기 회로를 만들 줄 압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마치 종이 오려 붙이기처럼 일단 그런 데다가 만든 다음에 그거를 뜯어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회로를 보통 우리가 부도체라고 사용할 생각도 엄두도 안 내던 종이 위에다가도 플라스틱 필름 위에다가도 심지어는 유리병 위에다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뭐 동아사이언스라든가 매경뉴스, 중앙일보 이런 데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교수가 한다고 해서 박지영 교수나 김성환 교수가 직접 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대학원생들이 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라 하고 그 진전을 보고 그걸 정의하고 이런 조언을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광학을 하는 분 중에는 우리 이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광학이라는 건 빛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빛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원을 새로 만들면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그죠? 테라허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파수가 테라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그죠? 기가 다음에 나오는 게 테라허츠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은 더 짧고 진동수는 더 크고 그런 광원을 새로 만드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나 반사나 이런 특성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역시 이런 연구를 한 게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자, 여기 다행히 여학생들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딱 맞춰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영 교수도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재료, 광전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특성과 과학적 특성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뭐를 만들었느냐? 레이저를 만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레이저는 컬러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들 쓰시는 포인터 보면 초록색 아니면 되게 빨간색이죠. 그죠? 근데 하나의 칩을 만들어서 세 가지 컬러를 다 낼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하신 겁니다. 자, 요거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아까와 같이 쓰지 않고 우리가 보도록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이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인천지연입니다. TV나 노트북 등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화려한 색을 구현해내려면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 광자 결정이 필요했는데요. 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기업 연구팀이 하나의 광자 결정만으로 여러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의 임명규 기자입니다. 화려한 색을 구현하는 액정 TV. 이 많은 색을 빛의 삼원색, 빨강과 초록, 파랑을 섞어 만듭니다. 빛을 섞기 위해서는 삼원색 각각의 광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주대 하나영 교수팀이 색을 섞지 않고 하나의 광자 결정으로 다양한 색을 구현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겁니다. 파랑 등 세 가지 결정에 광원을 비추어 색을 표현했지만
새로 개발한 결정은 전체적으로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실험을 해보면 한 가지 색을 띠는 기존 결정과 달리 새 강자 결정에는 빛의 삼원색이 다 들어있습니다. 닫힌 방막이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진 구조인데 그 쌓는 구조의 순서나 그다음에 두께, 물질의 선택 같은 것들이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교수 팀의 성과를 담은 논문은 나노과학 분야 SCI 등재 학술지인 스몰지 15호에 실렸습니다. 미니멀 베이스의 기술이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신뢰성 높은 그런 필름을 제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LCD나 유리 발광 다이오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광자 결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RGB라는 게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를 하나로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영 교수가 얘기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으니까 뭐 우리 실험실에서 한 얘기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실험실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도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그걸로 소자를 만들어서 광전 소자, LED 또는 솔라셀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반투명한 필름처럼 보이죠? 이게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그러니까 반투명한 태양전지를 만든 겁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이게 반투명하니까 어디에 쓰면 되겠습니까? 창문. 그죠? 보통은 태양전지 패널들 생각해보면 다 지붕에 얹어놓고 뭐 이러죠? 그렇죠? 지붕의 면적도 제한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에 지붕 30층 되는 건물이 있으면 지붕 면적은 제한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전기를 만들 수 없죠. 어디에? 이런 창문에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밖은 그대로 볼 수 있으면서도 거기서 전기 에너지는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실험실의 대학원생들이 이런 거를 개발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 소개가 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워낙 밝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백색 같지만 여기 이렇게 주변을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보이죠. 이게 바로 유기 반도체를 우리 실험실에서 만든 소자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작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그게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는 오가닉 LED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소자들은 플라스틱 기반 소자로 갈 겁니다. 이럴 때 광전 소자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 전극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왜? 전극은 보통 뭐를 쓰죠? 전극으로 여러분 뭐 사용합니까? 구리, 은, 금, 금속이죠. 금속 투명합니까? 금속은 투명하지 않죠. 그죠? 근데 광전 소자니까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니까 빛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고 태양전지는 빛이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려면 전극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빛이 들어가거나 나와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죠. 금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ITO라고 부르는 틴 도프드 인디움 옥사이드라고 하는 금속 산화물을 지금까지 쓰는데 산화물은 유리처럼 딱딱하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연한, 휠 수 있는 플렉서블한 투명 전극을 만드는 겁니다. 저런 걸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탄소 나노 튜브 혹은 은은 은인데 은으로 뭐를 만드느냐? 나노 와이어를 만들어서 은으로 나노 사이즈의 와이어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이런 투명 전극. 여기 보면 여러분 얼룩얼룩한 패턴 같은 거 보이죠? 그게 전극을 그린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온다 그런다면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경력이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연구나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곧 여러분을 유능한 인재로 보고 데려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7개 정도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물리학과를 나온 졸업생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외국 대학의 교수로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아주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여 9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대 물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98년에 박사학위를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02년 나이로에 학위를 마치고 영국에서 포스트를 하고 다시 프랑스에 와서 지금 파리 13대학교 교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아주대 물리학과에서 우수한 교수님들의 배운 지식과 교수님들의 많은 지원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대 물리학과의 교수님은 대학에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파리 출장 가면 이민원 박사를 만납니다. 저 친구도 만나면 즐거워하고 나도 즐겁고. 세계적인 회사에서 일하시는 선후배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꿈과 영광을 가지고 아주대 물리학과를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 와도 만약에 학문적인 뜻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렇게 우리 이민원 동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 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한동안은 외국에 자리를 잡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대학이라면 두 번째 케이스는 외국 기업의 연구소에 자리를 잡은 저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필수학부 출신 홍준기라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96년에 프랑스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에서 활동을 하였고 이게 왜 이럴까?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이 에어리퀴드라는 회사는 프랑스의 굉장한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가 되는 그런 기체들을 연구하고 솔라셀 재료를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경력의 대부분은 아주대학교에서 받았던 시도 높은 교육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은 순수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입니다. 또한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가방면에서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우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들과 신중하게 함께 결정하시고 일단 결정을 하셨으면 자신을 믿으시고 물리학에 투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조만간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뵙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홍준기 동문도 내가 프랑스만 가면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유능하냐면 그 에어리퀴드라는 회사가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전자 재료 회사인데 그 회사의 홍보 동영상에도 이 친구가 나옵니다. 잠깐만 그래서 보여드리면 The evolution of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 technology is fast. 조금 전에 들은 목소리하고 똑같죠? They are changing accordingly. So we need to prepare the next generation concept of the solar cell, and we need to looking at the evolution trends of the solar cell technology. Air Liquide is a major material supplier for photovoltaic industry. We want to remain the number one molecular supplier in this industry. We work to propose a photovoltaic dedicated molecular package to our customers and to demonstrate that our material solutions are reliable. 자, 이렇게 외국 기업에서 연구직에 여러분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연구직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생산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2022년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저는 지금 카타르 파운데이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파운데이션은 카타르 왕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로 작년까지 스페인의 프로축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공식 후원사였습니다. 아마 유럽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일 겁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이순일 교수님의 지도하에 광학을 이용한 방막의 구조 분석을 연구했습니다. 이미 그 특성과 성질을 알고 있는 빛을 웨이퍼 표면에 조사한 다음에 반사되어 나오는 변형된 빛의 정보를 통해서 웨이퍼 표면에 형성된 물질이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갖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덜란드 회사는 AMSL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직할 것을 권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술 면접 때 네덜란드 면접관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는지, 또 딘 요구의 특성과 웨이퍼 표면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원 2년 동안 선생님께 시도받았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의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는 우리나라 물리학계에서 그래서 이성규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그 다음에 AMSL, 그 다음에 탐슨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지금 카타르 파운데이션, 그래서 한 10몇 년째 지금 계속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직접 외국 기업의 이 생산 쪽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도 잘 자리를 잡은 여러분들 선배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 박경화라고 합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미래전류과학부가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계해놓은 월드컵 경기장 옆에 언덕 넘어오다 큰 건물 혹시 봤습니까? 그게 한국 나노기술원입니다. 1988년도에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아주대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석사 박사 과정을 위해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반드시로 연구를 진행했던 데가 제 인생의 가장 즐거웠던 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는 저에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자세,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는 참으로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밑바탕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로 오시죠.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화이팅! 여러분들이 연구에 관심이 있다 그런다면 이렇게 국가가 세운 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영구 군은 삼성에 있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이직을 한,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가닉 LED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석사, 박사를 모두 다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물리학과는 이제 분야학과로 입학해서 지금은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주로 이제 올레드 영상 쪽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때부터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가 고체원이나 반도체 쪽에 대한 많이 했었고요.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후에 제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할 때 많이 도움이 줬던 사실이고요. 후배님들께서 이제 아마 이제 세상이 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딱 뭔가 이렇게 바로 필요한 걸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물리라는 관점은 향후에 기본이 되는 창조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한데 아주 바탕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현재 들어와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이 탄탄한 어떠한 게 상당히 지금 단계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 제조업 쪽에서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갈
갈수록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물리과 졸업생 중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학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물리학번 권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대에서 물리학 전공 후 대학원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석사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 다니 또 멈췄네. 교수님들과 그리고 동창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인연으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전공을 살려서 현재 연구소에서 특치 관련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물리학 전공은 참 좋은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교수님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때 배웠던 것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마리만 잘 얻는다면 뭐 어느 전공을 했든지 간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구멍가게거나 중소기업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서 이게 인터넷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가정하에 이게 지금 이 우리 강진모 군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제3 그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한글이 깨지네.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냐면 아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냐면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여기 매출액이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200억짜리 매출을 갖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리과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길도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대학원 강승호입니다. 학창시절의 문제 같은데 4년 졸업해서 벌써 20년이나 세월이 됐습니다. 그렇고 저는 아우비스라는 소프트웨어 입사해서 웹, 마케팅, 영업 등 여러 업무를 거치면서 사회에 있는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에 IT센 시스템즈라는 IT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주대학에 와서 제일 처음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20여 년 전에 아주대학에 온 게 이제 22년이 됐는데 내가 그때 처음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이제 이 정도로 회사를 키운 친구입니다.